네, 현재 중부와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발생한 5호 태풍 장미까지 북상하고 있어서 추가 피해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만 공주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모레까지 500mm 이상의 폭우가 그야말로 쏟아진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서울시가 재해대책 비상 2단계를 발령한 상태거든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대비책을 세웠다라고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비상 발령은 이제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2단계 정도면은 이제 풍수해 같은 경우에는 3시간 동안 90mm 이상 강우가 예상된다. 그럼 사실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는 쪽에서 이제 2단계를 가고요. 이거보다 이제 더 심할 경우에는 이제 3단계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3단계 중에서 2단계니까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좀 적당하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2단계 정도면 괜찮다. 아마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오늘이나 내일 이렇게 이제 계속 한 14일까지 추위를 봐가면서 네. 단계를 올려야 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새벽에 또 5호 태풍 장미까지 발생을 해서 빠르게 아주 북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남과 제주는 아마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또 태풍이 발생을 하면은 비도 많이 오는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또 대비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이번 장마가 계속 오래 유지된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태풍까지 이제 올라와서 실제로 이제 바람하고 비가 이제 중심이 되는 게 태풍의 이제 행체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바람은 조금 덜 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예. 이 이제 폭우가 굉장히 심하게 되고 이제 장마 전선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걸 밀어붙이면은 상당히 이제 우리 특히 중부 지방에 위험이 도사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태풍이기 때문에 그래도 바람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저희가 대비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뭐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 그리고 이제 도시화 이런 것들이 이제 재난 관리에서는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보시다시피 이제 강우라든지 이런 게 시공간적으로 굉장히 변화가 크다. 예. 어떤 데는 비가 많이 오고 어떤 데는 비가 적게 오고 예를 들어 어떤 오른쪽 눈에는 비가 오고 왼쪽 눈에는 비가 안 온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워낙 국지적으로 예, 내려서, 국지적으로 예. 굉장히 내리고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익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사태 이런 부분이 이제 52일 장마가 뭐 금요일까지 지속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죠. 우리가 우면산 사태에서 봤듯이 이 우면산 사태도 한 2주 동안 비가 계속 왔었죠. 예.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그 산 중턱 약간 위에서 토사가 시작돼서 이제 아파트까지 이렇게 덮치게 된 부분입니다. 지금은 잘 고쳐져 있습니다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산사태 이야기 좀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사태 위기경보도 심각 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이게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심각 단계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2011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이만큼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재난관리에 있어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지 않습니까? 예. 인명피해가 지금 약간 30명 정도를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 잘 아시다시피 우면산 사태 때 16명이 사망을 했고 그와 동시에 거의 일어났던 춘천에서도 한 10명 정도 이렇게 사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위기 경보를 내서 4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예. 이렇게 4단계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단계에 와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최고 단계. 최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산림 지역은 우리가 산림청에서 주로 이제 우리나라 산림이 한 64%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지를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산림 지역과 주거지 사이에 주로 이제 급경사지, 축대 이런 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 자연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우리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적으면 크게
뭐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급경사 지역, 그다음에 주거 지역, 도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재난이 굉장히 취약하게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워낙 비가 오래 내렸는데 앞으로도 더 굉장한 폭우가 내린다고 해서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 지반이 지금 상당히 약한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폭우가 내릴 때 산사태 대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좀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 산사태의 이제 성질이 우리가 물이 갈 때와 산사태는 이제 흙과 물과 돌이 같이 엉켜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한 5배 정도 물보다 빠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느릴 거라 생각하는데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지 자체에서 어떤 물이 흡수돼 가지고 지반이 약화돼 가지고 문제되는 거는 조금 덜 걱정해도 우리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덜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급경사지 특히 조심해야 돼요. 급경사지라는 게 이제 우리 축대라든지 안 그런 산과 주거지가 연결돼 있는 부분이 급경사지잖아요. 네. 그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주거지 또는 이제 도심 지역 이 부분의 피해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어떤 부분에 우리가 빨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경보 상태에서 상당히 피신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죠. 사실은 산사태가 일어나고는 늦습니다. 물보다 5배가 빠르면은 네. 이게 보일 때는 피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그렇게 없겠네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보, 경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보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미 한두 시간 전에 우리가 피해야 되죠. 그런데 피하고 나면은 왜 혹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데 피해라 그랬나? 여기 불만이 굉장히 많은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경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모든 것이 100%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인명과 재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용서하고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부분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산사태 경보도 미리 이제 전달이 되긴 하지만 이게 뭔가 미리 징후를 개인적으로 알 수 있거나 보면은 뭔가 산사태가 일어나겠다 하는 조짐 같은 게 있기도 합니까? 네, 제가 보니까 우리 연합뉴스 자막에 참 잘 만들어 두었더라고요. 그리고 예. 보니까 이제 뭐 물이 솟아나고 나무가 이제 기웃덩거리고 그다음 갱산면에서 물이 멈추는다든지 또 소리가 났는지 이번에 장수의 산사태도 소리가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징후가 없는 사고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어떤 재난 사고의 경우에 늦게 대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늦거든요. 예. 조금 미리 해서 조금 실패를 하더라도 미리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과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장수군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미리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피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그 산사태가 발생하고 주택이 무너지면서 집안에 있던 부부가 네. 숨진 채 또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 사고가 난 주택이 벽돌이 아니라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주택 형태가 보통 산사태에 특히나 더 취약하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샌드위치 패널 이런 부분은 사실은 화재에는 굉장히 약한 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해에 이렇게 약하냐 또는 산사태에 약하냐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사태라는 것은 물만 내려오는 거 아니고 물에도 취약합니다. 샌드위치라는 게. 예. 물과 흙이 돌이 섞여서 내려오니까 힘이 세어지는 거죠. 내려오는 힘이. 그다음에 물은 또 방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약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있죠. 예. 부자면은 뭐 100돌로 다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이제 좀 값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샌드위치 채널 뭐 설치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안전 부분이 꼭 체크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이제 100돌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강하게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게 모든 사람이 사는 정도가 같을 수도 없고요. 항상 이런 재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이 가난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침수 피해도 지금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에 역시 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람이 불가피하다면 역시나 이 범람이 일어나기 전에 저희가 좀 지구를 안다든지 해서 미리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역시 좀 저희가 미리 대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는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하천이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이렇게 나눕니다. 예. 지금 이제 국가하천 쪽에서는 4개 홍수 통제소가 있습니다. 한강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낙동강에 있고 금강에 있고 영산강에 있어서 영산강은 섬진강을 같이 포함해서 홍수 예경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한강 상류다 이러면 상류부터 중류, 하류까지 중요한 지점은 다 홍수 예경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는 물량을 계산하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쉽게 하기 위해서 수위로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조금 이제 홍보를 좀 더 하고 이제 우리가 소통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게 뭐 주의보, 경보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도 잠수교 같은 경우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은 5.5m, 그다음에 차량이 못 움직이는 건 6.2m 이렇게 해서 지금 6.2m 이상이 돼서 그것이 이제 팔당댐의 방류량, 그다음에 중간에 내려오는 단천, 왕숙천, 그다음에 중량천의 부분, 그다음에 5시간 전에 인천만 조위가 어느 정도 됐냐에 따라서 종합적인 영향을 받아서 수위가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다 예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으로는 주민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두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우리 재난안전 문자는 자주 오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덜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보강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풍수의 부분에 있어서 못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처를. 그런데 이제 많은 정보는 있는데 이것을 소통 부분이 아직 좀 모자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하신 큰 규모의 강들은 좀 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작은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소하천 쪽이죠, 상류에. 그다음에 이제 지방하천, 이제 국가하천 이렇게 이제 큰 쪽으로 가는데 윗부분은 우리가 사실 소하천이 더 큽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뭐 80년 빈도, 100년 빈도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있지만 이제 더 큰 게 와버리면 사실은 거기서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죠. 우리가 이게 제방이 터지면은 그 마을과 농작물이 다 유실되고 이런 게 크지 않습니까? 예.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소하천까지는 지금 예경보가 조금 덜 돼 있지만 중규모부터는 거의 다 돼 있기 때문에 요 윗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아직까지는 취약하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 하나 더 짚어보고 싶은데요. 담양의 침수주택에서 대피를 하던 도중에 좀 실종됐던 남자 어린이가 결국에는 숨진 채 역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침수된 집에서 빠져나오다가 이제 대피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침수된 집에서 이제 고립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요령에 대해서도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리 대피하는 게 필요하다. 예. 상황이 발생할 때 대비하는 굉장히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침수 지역에 이제 일단은 가지 말아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면 네. 일단은 이제 안전한 곳이 어딘지를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차라리 내 집에 있는 게 안전한 거지. 그럼 지금 가야 되는 게 안전한 곳이지. 우리가 보통 쉘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그걸로 가는 게 안전한 건지 제가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곡이나 지금 위험한 곳은 건너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는 일단 내가 내 몸을 먼저 가누고 그 다음에 이제 119나 이런 데서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가장 안전하냐 이것이 핵심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잠수교 이야기도 했는데 폭우로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은 지하차도 같은 데서 갑자기 이제 운전을 하다가 고립되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지도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제일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예. 일단은 이제 뭐 우리가 어느 지점이 침수될까지는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에 양 끝단 이런 데는 아래는 다 낮죠. 예. 이제 지하도 이런 데 또 다 낮지, 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 가지 말아야 되지만 갔을 때는 일단은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차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 그러면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근데 사실 이 비 올 때 같은 데는 창문을 깰 수 있는 어떤 망치 같은 걸 가져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아, 차 안에요? 차 안에.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차에 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렇게 빨리 안 들어옵니다. 서서히 들어오거든요. 그때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안에 숨도 쉴 수 없고 물도 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어떤 망치라든지 쉽게 깰 수 있는 곳으로 해서 나와줘야 됩니다. 일단 뭐 우리가 수영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나가주는. 그게 뭐 수영할 만큼 그렇게 지하 시설이 그렇게 넓은 데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저는 망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깰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문도 안 열리거든요. 네. 아, 물이 차오르면. 물이 차오르면 이게 네. 세지 않습니까? 수압이 크기 예. 때문에 수압은 1m에 1톤씩 이렇게 증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이 많이 차고 비가 올 때는 좀 차 안에 망치 같은 거를 예비로 챙기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좀 소중한 우리 버스 조언까지. 대중교통에 보면 위험할 때 예. 치고 나가라고 망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필요할 오늘 겁니다. 생각지 못한 좀 저희가 도움 말씀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정상만 공주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